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전산회계를 강의하는 유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우리 104회차가 이미 시행이 되었고 105회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105회차를 치르기 전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면 좋을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4회차까지 합격률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100회부터 시작했을 때 사실 100회, 101회 때만 하더라도 10명이 시험 보러 가면 5명이 붙었어요. 굉장히 좋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102회, 103회 가서는 갑자기 30%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이 과거에 대한 합격률을 보시게 되면 100회와 101회 차가 사실은 좀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었죠. 자, 그러다 이제 다시 104회차 합격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105회차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104회차에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지와 105회차를 대비할 때 어떤 내용을 봐야 할지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론 시험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재무회계 쪽의 계산형 문제 한 가지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2월 31일 결산 자료이다 라고 하면서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사실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 근데 갑자기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이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변의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인 것들도 있었지만 차변의 상품, 대변의 매출 원가 이렇게 나온 보기들도 있어서 굉장히 그 4개의 보기 중에 정답을 찾기가 혼동스럽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실제 시험에서는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1번부터 4번 보기까지의 금액이 다 달랐어요. 그 얘기는 매출원가를 계산할 줄만 알면 사실 정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기초에 매입액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기초재고액 그리고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기록해 주시고요. 여기 매입액이 순매입액이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500에서 70만 원을 제외한 43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1000만 원이었다, 430만 원이었다, 그리고 400만 원이었다 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1030만 원의 매출원가를 기록하겠구나 라고 접근만 잘 해주시면 금액 구하기만 하면 회계 처리는 어렵지 않았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전산회계 2급을 거쳐오신 분들도 있지만 2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산회계 1급을 거치시는 분들은 이 회계 처리가 좀 낯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타계정 대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들이 원가 그대로 나갈 때 우리가 대변했다가 저기 8번 타계정 대체를 써요 라고 하는데 자, 요 경우는 쓰지 않는 거죠. 왜냐? 타계정이라는 것 자체가요. 매출 원가 이외에 여기에 수선비나 기부금이나 접대비라는 이런 다른 계정이 왔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를 표시하는 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형, 가장 정상적인 행태입니다. 자, 이제 11번 문항은 원가회계였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죠. 자, 기초원가, 기본원가 뭘 이야기하냐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초원가다, 기본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초원가가 보기에 30만 원인 건 금방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가공원가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가공원가에서 어떤 것만 집계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더라. 바로 간접비 요소. 왜냐하면 직접비 요소들에 대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다 더해놓고 보니까 간접비만 남더라. 그래서 간접비만 이렇게 가공원가 쪽에다가 집계를 하고서 보기에 또 때마침 기초원가 30만 원에 가공원가 20만 원 보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녀석을 체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틀리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를 보셔야 되는 거였어요? 바로 이 가공원가는 뭐와 뭐의 합이다.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죠. 그래서 간접비,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요소들도 더해주지만
직접 노무비 20만 원을 다시 한 번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 20만 원에 제조간접비 20만 원에서 전체가 가공가 40만 원을 대답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항을 제가 고난이도 문제라고 가져왔는데 사실 이제 14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죠. 과세표준에 대해서 공제하지 말아야 될 것, 즉 빼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반드시 공제, 차감해야 될 것,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쭉 나열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이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우리가 이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할부 이자는 과세표준 안에 넣지만 연체 이자는 과표에 넣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죠. 자, 그 다음에 회계랑 똑같아요. 순 매출액으로 계산을 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은 과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공급받는 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는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매출세액을 신고하거나 납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더라라는 이야기였죠. 자, 하지만 관세와 관련된 이런 세금들, 관세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과표 안에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재화의 수입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온 이유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지금은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이 다음 회차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세표준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내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공급가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가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에 대해서 4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96 포함이 된 상태면 차감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100을 주면서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은 이미 제외가 되었습니다. 4만 원이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라고 하면 이 경우는 과세표준이 100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세표준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 주의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넘어갈게요. 사실 이 104회차의 이론들이 그리 많이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찝어줄 내용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에게 105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반드시 이 문제가 나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보통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10가지를 찝어드리면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하거나 처분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에서도 만날 수 있죠. 어디에? 결산, 그리고 이제 처분하는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 일반 전표 실습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취득한 가격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단기매매증권은 장부가액이 이렇게 평가한 가격,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격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한 가격과 평가 가격을 가지고서 평가한 가격이 더 컸고 매각 가격이 작았더라 그러면 처분 손실이 나올 테고 오히려 평가했던 장부에 기록된 가격보다 매각할 때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처분 이익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가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 출제자가 전산회계 1급을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무엇을 비교해서 나오게 되냐면 바로 매도가능증권 부분을 같이 비교하도록 나오는 거죠. 자,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이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둘 다 처음에 구매할 때의 가격을 가지고서 취득원가를 계산하시는데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 단기매매증권은 취득할 때의 수수료를 900번대 코드의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는 건 똑같지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당기손익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처분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손익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처분할 때의 손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수업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취득할 때의 가격과 요 매각 가격의 서로 차액을 가지고서 처분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처분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취득했던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매각하는 가격보다 취득했을 때 가격이 더 컸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이구나. 반대로 처분의 가격이 더 많더라 라고 하면은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을 해서 가지치기 하듯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거나 학습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시험에서 다양하게 문제들이 나와도 잘 대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비용 계정 구분하는 거. 자, 판매 관리비랑 영업의 비용을 구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렇게 자주 나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자,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 원가가 매출 총이익이 나오며 판매 관리비를 차감했을 때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나보고 판매 관리비나 영업의 비용을 구분해봐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뭔가 네모박스 안에 여러 계정들을 주면서 다음 혹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주면서 거기에 쓰여져야 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판매 관리비가 아닌 것 혹은 판매 관리비인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게 판매 관리비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줍니까?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판매 관리비,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영업의 비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문제의 출제자가 이거 너무 식상해. 맨날 나왔잖아. 라고 하시면 어디서부터 틀어지게 되냐면 이 매출액에서 순매출액을 계산할 때 매출 환입 애누리를 틀어놓고서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라고 도출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매출 원가 쪽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 원가에 대해서 잘못 집계를 했다거나 아니면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순 매입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매입 환출이나 애누리에 대해서 잘못 계산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역시나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맞겠죠. 자, 여전히 이제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할 때 주의사항으로 잠깐 이제 팁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판매 관리비는 비용 계정들이 끝나는 표현이 어떻게 끝난다? 뭐뭐비, 뭐뭐료, 뭐뭐여, 뭐뭐과 이렇게 많이 끝나요. 통신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대손상각비 이런 식으로. 료는 보험료, 임차료 이런 거 있겠고 급여, 퇴직급여, 세금과 공과 이런 거 있죠. 이제 영업의 비용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 자, 그 다음에 기로 시작하는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그리고 마지막 뭐뭐 손실들. 그래서 이 손실들의 계정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이렇게도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요번 회차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미지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이라는 이런 발생 주의에 따라서 인식해야 되는 얘들 모두 다 뭐더라? 부채. 그 다음 선급 비용이나 미수 수익과 관련된 얘들은 뭐더라? 자산. 이런 결산 시 시점에 수정 분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정 분계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 당기 순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수정하기 전에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요소들에 대한 회계 처리 혹은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재무제표는 얼마냐 혹은 당기 순이익이 얼마 증가하느냐 얼마 감소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풀어보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의 문제들은 어떻게 풀리느냐. 자, 선급 비용을 인식해야 하거나 미수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산 부분을 더 인식해야 되는 선급 비용이나 미수 수익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플러스로 계산해 보시고요.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부채를 추가적으로 인식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지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을 이렇게 차감하셔서 그래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비용이 과대냐, 비용이 과소냐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미지급 비용 계정이라는 건 부채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차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구나. 선급 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 수업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될까요? 라고 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드릴 텐데 오늘은 수업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오늘은 마지막 시험을 보기 전에 파이널 정리니까요. 근데 이 정도는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팁대로 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이제 계정 과목을 나열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될 계정 혹은 가장 나중에 기록될 계정 혹은 사지선다형 보기이다 보니까 3개는 유동자산인데 하나는 비유동자산을 준다거나 아니면 3개는 유동부채인데 하나는 비유동부채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거나 순서대로 정렬해봐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비유동부채다 라고 하면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 사실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또 불안한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사장퇴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임대보증금이에요. 임차보증금 아니죠.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사장퇴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요 녀석들은 비유동부채이다. 그러니 나머지 요소들이 나오게 되면 걔들은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거니까 내가 요 부채 정도는 유동, 비유동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문제를 푸실 때 사실 부채 쪽에서만 나오지 않고 자산 쪽에서도 유동성 배열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물론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께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푸시려면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서 보기에 있는 계정들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코드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시면 돼요. 이 현금성이, 유동성이 더 빠르다라고 할 때 101번 코드가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쪽 코드가 조회가 되면 조회가 될수록 제일 위에 올리는 거고 좀 코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아래쪽에 내리는 거구나 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 원가회계 쪽입니다. 원가에 대한 행태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변동원가, 고정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순수 변동원가를 물어보거나 순수 고정원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 변동원가 물어볼 때, 순수 고정원가 물어볼 때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기억하실 텐데 자, 이걸 보시고서 증가, 일정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를 키포인트 잡아야 된다? 조업도가 증가할 때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조업도가 반대로 감소할 때를 물어보는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총원가를 물어본다라는 건지 아니면 단위당 원가를 물어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단위당이나 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틀어서 반대로 잘못된 지문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후비 성격 같은 경우는 이제 순변동원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나머지 제조간접비 성격들에는 이런 고정원가에 대한 제조간접비도 있지만 사실 제조간접비는 변동제조간접비도 있죠. 어떤 것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준변동비. 준변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원가가 있는 상태이고 조업도를 늘릴수록 같이 상승하는 총원가도 상승하는 형태인 거고 준고정비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죠. 준고정비는 일정 구간까지는 비용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특정 구간을 벗어나면 이렇게 원가가 달라지는 형태라는 거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단기제품 제조원가의 계산. 사실 워낙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단기 총제조원가를 계산해 보세요. 혹은 기말 제공품이나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 계산해 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제공품에 대한 T계정 같이 기억하시고 기초와 기말 이렇게 자세를 잘 잡으신 다음에 자, 직접 재료비. 이 직접 재료비는 재료비 소비액이에요. 자, 직접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노무비 지급액이 아니라 노무비 소비액이라는 거, 그리고 제조간접비까지 이렇게 집계가 될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합해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완성이 된 부분을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간혹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라고는 안 했지만 기초 제공품을 구해보세요거나 기말 제공품을 구해보세요라고 할 때도 있어요. 뭐까지 같이 주면서 제품에 대한 T계정 주면서 매출원가 정보 주고 기초 제품 정보 주고 기말 제품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뭐를 계산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에 일치합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머지 정보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다, 기초 제공품이 얼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물어볼 때 보통 물어보는 게 가공비, 가공원가의 환산량을 자주 물어보죠. 가공비, 가공원가의 환산량. 자, 균등하게 배분된다라고 주로 컨셉을 잡죠. 그러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기초 제공품 때문이다. 기초 제공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공비에서 평균법의 환산량이 더 클 거예요. 자, 평균법의 환산량이 더 클 거고요. 우리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가공비 환산량을 모두 다 구해야 된다면 평균법 환산량에다가 이 기초 제공품의 환산량을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선입선출법의 환산량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평균법, 선입선출법 두 가지의 가공비 환산량이 나란히 나오게 된다면 기초 제공품이 있을 때 내가 평균법 쪽 환산량이 더 큰 걸 일단 우선순위로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거죠. 평균법이 100이고 선입선출법이 120인 보기가 있고 평균법이 120이고 선입선출법 환산량이 100인 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 보기 중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1번은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기초 제공품만큼 평균법의 환산량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법 환산량이 더 큰 걸 고르는 거죠. 혹은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의 환산량 차이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초가 100개 있었습니다. 기초의 진행률이 30%입니다. 라고 하면은 30개의 환산량만큼 평균법 쪽이 더 큰 거구나. 이렇게도 차이를 금방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균법에 대해서 작업의 흐름도나 선입선출법의 작업의 흐름도를 그리지 않아도 둘의 차이가 왜 나는지 그 원리를 아시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부가가치세법인데요. 워낙 자주 나오는 컨셉이에요.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하는 컨셉의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부가세법상 사업자이지만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0% 세율이며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케이스 있다. 여기는 계산서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그래서 내국신용장, 로컬LC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율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장들이 나왔을 때 틀려.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는 걸 이러면서 답을 체크하는 것들도 있었죠. 자, 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얘는 역진성 완화 때문에 이런 어떤 원리 때문인지 근거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 사실 자주 나오는 컨셉은 아닌데 최근에 본 일이 별로 없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간이과세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간이과세자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된 거 아시죠?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이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그러한 특징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제 계산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앞서 우리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이론형 문제가 104회차에 나왔었죠. 자, 104회차에 나왔으니까 다음 회차에는 문제 안 나올 거야 라고 방심할 수 있지만 이제 과세표준을 계산해보세요 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조금 더 틀어서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라고 했었던 거고, 외상으로 팔든 현금으로 팔든 어쨌든 물건이 판매가 되었다 라고 하면 모두 다 과세표준 안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장하자, 이렇게 제가 주의를 드리는데요. 대장하자는 뭐냐면요, 대손금, 장려금, 하자보증금이 만약 공급가액에 현재 포함이 된 상태라면 제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들은 과세표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빼지 마세요. 제거하지 마세요. 그대로 과세표준 안에 포함된 상태로 과표를 계산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드리죠. 자, 이제 실무로 넘어가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실무 보시면 여러분들 104회차에는요,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권 및 적유 등록 나왔고, 원가 명세서 쪽에 이 제조원가 부분에 비용을 누락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비용을 누락한 부분을 채워 넣은 다음에 원가 명세서의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체크하시고,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쪽에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수정하신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체크하시고, 이익잉여금에 오셔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오셔서 당기순이익을 불러와서 새로 수정하시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수정을 해주어서 대차차익이 나지 않게끔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까지 원숭이 제주, 원가명세서 이렇게 손익계산서에서 원숭이가 제주 넘듯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사실 이 내용은 지난 103회차 리뷰하면서 104회차 예비할 때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틀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틀리는데 이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장 가셔서 당황하시면 안 되겠죠. 요 원숭이 제주라는 키워드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나가 보셔야 되겠고요. 워낙 자주 등장하는 문제 형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다만 이제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 원가 명세서부터 수정하는 문제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관리비 쪽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수정을 하세요, 혹은 누락이 되었어요, 오류를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이렇게 이제 순서로 가는 문제가 출제될 케이스 하나.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말에 원재료 재고액이 잘못되었어요, 혹은 원재료 재고액이 잘못되었어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잘못되었어요, 혹은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순서를 조금 틀어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쪽에 가서 먼저 원재료 수정을 하는 거죠. 이 원재료나 제공품은 원가 명세서에 있고요. 그 다음이 손익계산서, 그 다음이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다시 재무상태표 오셔서 2월 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것까지 요 순서로 갈 수도 있고, 혹은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기말 제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은 기말 제품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기말 제품이라고 찾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쪽에 제품을 수정해 주죠. 그러면 요 매출원가 쪽에 제품이 바뀌게 될 거고요. 당기순이익도 바뀌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되면 이익잉여금 수정하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쪽에 2월 이익잉여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요 거래처별 초기월 최근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에 갔을 때 기존에 잘못된 거래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F5 삭제하셔야 되죠. 기존에 잘못된 거래처 있으면 F5 삭제도 하시고, 만약에 누락된 거래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서 F2 검색하셔서 넣어주셔야 되죠. 반드시 대차 차익이 나지 않게끔 수정해주는 게 여기에 하이라이트고요. 자, 거래처 등록이다 라고 해서 카드와 금융 쪽의 거래처가 나올 수 있어요. 보통은 회계 1급에 카드 거래처 수정하세요 라고 해서 뭐 신한카드다, BC카드다, 삼성카드다 이런 내용들 카드 등록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보통 이제 거래처 등록을 들어가게 되면 일반 탭, 금융 탭, 카드 탭이 나와요.
그래서 카드 탭으로 이동하셔서 카드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죠. 만약 은행이 나오게 된다면 이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은 여기 금융 탭으로 이동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반 전표 쪽에는 이제 바드럼을 배서양도 봤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이 바드럼과 관련해서 대변으로 사라지는 4가지 케이스다라고 해서 추심, 그 다음 이제 부도, 그 다음 배서양도, 매각거래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바드럼을 배서양도 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바드럼을 배서양도 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 내가 외상값에 대해서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 현금 없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어음으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내가 예수금으로 예비로 지금 누군가에게 급여나 이런 걸 줄 때 원천징수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리고 재손실이라든가 해서 이제 내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타개정 대체 체크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운반비, 자기주식 처분, 그 다음 기부금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죠. 자, 105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뭐 예수금이나 선납세금, 예수금은 우리가 급여라든가 퇴직급여 같은 것만 생각하겠지만 사실 급여, 퇴직급여 외에도 누군가에게 소득을 제공할 때 원천징수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모두 예수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소득을 줄 때도 있으니까 이자 비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일 때 세금을 자산 처리하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거고, 자, 대손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다, 대손을 회수했다, 대손과 관련된 회계처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사라졌다 라고 했을 때 대손 충당금에 대손 상각비 가져다 쓰는 거. 충당금이 없으면 나머지는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대손 상각비 쓰면 되죠. 자, 다만 주의. 자, 워낙 대손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때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 가지고서 많이 나오죠. 헌데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여금이나 아니면 미수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여금이나 미수금의 다음 코드에 충당금을 써야 되죠. 예를 들어 미수금이 120번이에요. 그러면 121번에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써야 되죠. 요거까지는 잘 학습을 하시는데 차변에 그냥 대손 상각비 쓰고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안 되죠, 여러분들.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반드시 기타의 대손 상각비다 라고 써줄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대손과 관련돼서 외상매출금 바드럼이 평범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나에게 대여금이나 미수금의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라고 쓰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보통 이제 대손의 회수는 뭐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회계처리라서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자산 수중익 채무 면제익,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았다 라고 했을 때 토지나 이런 것들을 증여받으면 회사가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납부했다고 했을 때 물론 내가 부담한 취득세도 토지의 취득원가이지만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자산 수중이익이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고요. 차입금이라든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이런 부채들에 대해서 내가 일부는 갚았지만 일부는 면제받았다라고 하면 면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계정은 채무 면제이익밖에 없으니까 요 각각의 쓰임새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확정 기여형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퇴직 급여,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이다 라고 하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두 가지 구분 잘해서 절대 틀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간혹 확정 기여형인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이렇게 써서 괜히 잘못 쓰고 나온 친구들, 헷갈린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든 급여는 한 번씩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 제목에 급여가 없기 때문에 계정은 급여가 들어가게 퇴직급여라고 써야지, 확정 급여형이라고 쓰는 친구들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선납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이자 수익을 가져다 쓰고 원천징수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선납세금이다 라고 해서 요 20만 원에 15.4%를 계산해서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받음에 따라서 달러일러의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직전에 대한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0만 원이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알려주지 않아도 만약에 의심하시면서 조회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대손의 확정이다라고 하면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200 가져다 쓰시는데 대손 충당금이 500이다라고 했으니 700은 대손 삼각비이다. 이렇게 정리할 줄도 아셔야 되겠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104회 출제된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지난 적중 예상에서 딱 맞췄죠. 접대비 나올 거다. 접대비 차변에 쓰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불공제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접대비에 계산서가 등장할 수도 있다더라. 그러면 53번 매입의 면세이더라. 자, 또한 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드렸습니다. 토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의 면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토지에 불공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해서. 자, 현금 영수증이 등장을 하게 되거나 세금 계산서를 추치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일반적인 매입들 그리고 이제 영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5에는 어떤 거 예상하느냐? 자, 영세 거래가 여러분들 우리가 52번 영세도 있어요. 즉 국내 사업자와의 내국 신용장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 구매 확인서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죠. 자, 12번 영세 거래는 3번의 영세율 구분에 대해서 수출 구분에 대해서 넣도록 하고 있었지만 매입의 영세는 구분이 없어요.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자, 16번 수출 거래가 등장할 수도 있겠더라. 이때 조심할 점은 어떤 날짜의 환율로 써야 된다? 선적일의 환율로 우리가 과세 표준을 잡아줘야 된다. 공급가액을 써줘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제 카드와 관련해서 매출카가나 매입카가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영세 거래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이런 표현 꼭 나오죠. 원재료에 대해서 매입하다라고 했으니 매입주,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매입의 영세 거래가 될 거예요. 자, 16번 수출 거래다라고 하면은 선적일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적일의 환율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직수출입니다. 자, 16번 수출은 영세율 구분을 몇 번으로 하는 거다? 1번 직접 수출로 처리해야 되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11번 과세 거래다라고 해서 나올 만한 문제. 뭐 단순하게 제품을 매출했다. 그리고 대금을 뭐 외상으로 하다, 어음으로 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유형자산의 매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요게 바로 공급가액이고 부가세가 반드시 2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처분 이익이 나올지 처분 손실이 나올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취득가액 3,500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1,650을 차감해서 나오는 장부가액 요 금액과 그 다음에 공급가액 2천만 원을 가지고서 장부가액이 더 크면은 처분 손실이 나오겠고 매각가액이 더 크면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도 잘 구분을 해서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오류 수정 문제는 소모품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한다거나 현금 과부족을 정리한다거나 뭐 퇴직급여에 대해서 오류 수정이 아니라 결산 문제였군요. 자, 결산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었고요. 아마도 이제 뭐 결산 문제나 오류 수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105회차에는 뭐가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일반 전표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아니면 뭐 51번 매입 과세였는데 54번 불공제 거래로 해라. 그 다음 일반 전표에 운반비라고 입력했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 원재료로 이렇게 입력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 조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제 거래처 원장, 월계표, 세금계산사계표가 104회차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좀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하는 내용들 누가 있냐면요. 총계정원장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서도 총계정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원장은 원래도 매회차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 거래처 원장, 거래처의 명칭이 등장을 하면 거의 빼박 거래처 원장이에요. 만약에 문제를 읽는데 뭐 남도 상사가 나왔다. 그럼 그 남도 상사 나왔다는 건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처 명칭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빼박이다. 자, 그럼 총계정 원장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가장 큰 월. 뭔가 가장 큰 월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월계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큰 월, 작은 월. 어떤 계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 가장 적게 발생한 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총계정원장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뭐 재무상태표나 부가세 신고서가 예상이 됩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얘들이 왜 예상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잘 안 나왔어요. 최근에. 예, 거의 안 보였죠. 유동자산이나 당좌자산, 유동부채 전년도랑 비교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뭐 21년도 대비 뭐 22년도에는 얼마가 증가했느냐, 얼마가 감소했느냐, 혹은 뭐 당해년도 유동자산의 금액과 유동부채의 차액은 얼마냐 이런 걸 이제 질문하기도 했었고요. 부가세 신고서 쪽에 들어가서 이제 조회를 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들을 보면 세금계산 사개표는 주로 이제 매수를 물어볼 때 얘기해요. 세금계산서의 매수 이런 거 물어볼 때.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서는 과세표준은 얼마냐,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얼마냐, 그리고 납부세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물론 뭐 매출세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가번이 매출세액이죠. 그 가번 매출세액 앞쪽에 있는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나번이 매입세액이죠. 그리고 납부세액이 다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 나번, 다번 이런 거 물어볼 때 있고, 혹은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으시고, 아니면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이렇게 쭉 해드린 건 물론 뭐 105회차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으니 105회차에 나올 걸 가장 근접해서 뽑아온 것도 있으나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좀 긴장감을 낮추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정리해드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시험 잘 보셨으면 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시험 잘 보시는 후기가 있다고 한다면 홈페이지에다가 저 덕분에 잘 봤어요. 마지막 후기 잘 봤습니다. 마지막 영상 잘 보고 시험 정말 잘 봤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떨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 내에 잘 푸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